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유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심장판막 수술 환자에서 항응고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응고 치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요. 사람의 몸은 보시는 것처럼 출혈로 혈액이 외부에 노출될 때 혈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다 혈액이 응고되려는 그런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인공 판막들이나 인조물질이 심장이나 혈관 내에 들어있을 경우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냇물도 잘 흐르고 있을 때는 이끼가 끼지 않지만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기거나 이물질이 있으면 이끼가 끼듯이 사람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공 판막이 있을 때 혈전이 가장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혈전 때문에 인공 판막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혈류가 판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좁아지거나 또 혈전이 떨어져 나가 다른 장기로 가는 혈관을 막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한 합병증은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날아가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을 중풍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혈전이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공 판막을 삽입한 환자, 판막륜 링을 이용해서 판막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 그리고 혈관 내부에 인조물질이 삽입되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분, 폐색전증, 심부정맥 혈전증,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환자들, 그리고 심장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서 혈류 저류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심장판막 수술이나 치환술이나 심장판막 성형술을 시행받는 환자에서의 항응고요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술장에서 실제 수술할 때 찍은 영상인데 이 환자는 좌심방이라는 이렇게 그 심장의 구석진 부분에 혈전이 생겨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전 덩어리가 심장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날아가서 다른 혈관을 막아서 큰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환자는 금속 판막 기능을 못해서 재수술을 시행한 환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금속 판막 움직이는 부분에 혈전이 끼어서 판막이 기능을 하지 못해 재수술이 필요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응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인공 심장판막 치환술은 우리 심장에는 심장 판막이 4가지가 있습니다. 판막의 역할은 혈류를 거꾸로 흐르지 않고 앞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크게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대동맥 판막,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의 폐동맥 판막,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사이의 삼천 판막, 그리고 폐동맥 판막 이렇게 4가지의 판막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 치환술은 크게 금속 판막과 조직 판막으로 나뉘게 되는데 금속 판막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탄소 합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금속 판막이어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망가지지 않은 그런 판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혈류의 심장 박동에 따라서 부드럽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혈전이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굳어서 판막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재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조직 판막의 경우에도 초기에 혈전이 생기면 이렇게 조직 판막이 굳고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어서 또 심하면은 굳은 살처럼 석회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3개월 동안 와파린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 판막을 넣은 환자분들은 평생 와파린을 복용을 해야 되고 조직 판막을 넣은 분들은 수술 후 첫 3개월간 와파린을 복용한 후에 이후에 아스피린을 쓰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항응고 치료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직 판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혈전이 잘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와파린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항응고제는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혈전을 막아주는 약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피가 잘 굳지 않고 오히려 피를 나게 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는 와파린이라고도 하고 쿠마딘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2mm와 5mm 2가지 종류의 하얀색과 분홍색 약으로 있습니다.
와파린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캐나다 미국 부부평원에서 갑자기 건강한 소들이 이유 없이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때 건초로 쓰던 풀이 전동쌀이, 영어로 이제 스윗 클로버인데, 그래서 스윗 클로버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해본 결과, 그냥 건초일 때는 괜찮은데 축축한 전동쌀이가 곰팡이에 감염이 되어 생긴 이런 물질 때문에 소들이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 처음에 쿠마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파린이라는 이름은 위스콘신 얼럼나이 리서치 파운데이션의 약자와 뒤에 아린이라는 걸 붙여서 와파린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낸 후에 처음에 쥐약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쥐약은 이렇게 와파린을 사용해서 쥐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파린은 꼭 필요한 약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잘못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독에 가까운 그런 위험한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와파린을 복용할 때 시행하는 혈액 검사는 이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입니다. PTINR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리고 피가 응고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와파린의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PTINR 수치는 피가 얼마나 안 굳나, 즉 얼마나 피가 잘 나나를 나타내는 척도이고, PTINR이 높은 경우에는 체내 와파린의 약효가 높고, 이 PTINR이 낮은 경우에는 체내 와파린의 약효가 낮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피검사 횟수는 초기에 적정 범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1, 2주, 2, 3주 간격으로 자주 시행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한 3개월 정도로 검사 간격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을 하면 처음에 한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와파린을 복용을 하고 나면 그 효과는 한 2, 3일 정도 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높은 용량으로 복용을 하고 3일째부터는 용량을 줄여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농도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항상 일정한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와파린 용량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 파란 선에 보시는 것처럼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생기는 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와파린을 용량을 너무 세게 해서 PTINR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둘 사이를 잘 조절을 해서 와파린 농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이 INR 수치를 2에서 3 정도로 맞추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혈전과 출혈 사이에서 이상적인 그런 범위에 도달할 수 있고, 너무 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출혈이나 멍해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각각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삼천 판막 등에 대해서 적절한 INR 수치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비해서 꽤 출혈이 많은 편입니다. 아마 뭐 마늘이나 인삼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보통 외래에서 한국 사람들의 보통 그 와파린 수치를 적정하게 맞추는 타겟은 한 2에서 2.5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한 2에서 2.5를 맞추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와파린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파린은 뭐 꼭 이렇게 8시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 병원에서는 1일 1회 저녁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도록 8시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건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고, 건너뛰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을 잊었다면, 그 약을 빼먹은 게 당일 생각이 났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면 되고, 다음날 생각났다면 그날 평소 복용하던 그런 규칙적으로 복용하던 시간에 1회 용량만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뭐 뒤늦게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하루 건너뛰었다고 그래서 2배를 먹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용량만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용량은 혈액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중단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변경이나 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하고 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자신이 먹는 용량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혈액 검사 주기는 만약 처음 와파린을 복용을 하게 되면 수술 직후에는 태어나기 전까지 거의 매일 PT-INR 검사를 시행해야 그 환자에게 맞는 용량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술을 마시고 적절하게 취하는 농도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소주 반 병이고 어떤 분들은 소주 한 병이고 그 이상을 먹으면 오히려 힘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이 와파린 용량과 PT-INR 수치의 변화 정도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PT-INR 검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수술 후에 한 일주일 정도 매일 피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와파린 용량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 한 2, 3주 정도 외래에서 또 PT-INR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치가 잘 맞으면 그 이후에는 한 2, 3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그때도 수치가 잘 맞지 않으면 1, 2주 정도 후에 다시 용량 조절 후에 재검사를 해서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집이 멀어서, 이 병원에서 집이 멀어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피검사를 자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 가까운 측정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서 타겟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당뇨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손쉽게 집에서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혹시 이런 기구를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와파린 수치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파린 용량 조절을 할 때 이 용량을 좀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와파린이라는 약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얀색은 2ml, 분홍색은 5ml인데 이렇게 2가지만 있어도 섬세한 조절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절반을 쪼갤 경우에는 1ml가 되고, 5ml짜리를 절반을 쪼개면 2.5ml가 됩니다. 그리고 0.5ml는 이걸 한 번 더 쪼개면 0.5ml가 되고, 마찬가지로 분홍색을 또 4분의 1 쪽으로 쪼개면 1.25ml가 됩니다. 그리고 3ml는 2ml짜리 하나와 절반을 하면 3ml가 되고, 또 3.5ml는 이런 식으로 절반을 더해서 만들고, 2.25ml, 3.75ml. 그래서 이 2가지만 가지고도 0.25 단위로 용량을 충분히 섬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2가지 용량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깜빡 잊고 약을 빼먹었다면 생각난 즉시 1회 용량을 복용을 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한번 먹었다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은 약의 효과는 한 2, 3일 정도 후에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용량이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에 유지된 분들은 사실 하루를 빼먹었다고 해서 완전히 정상 레벨로 떨어지진 않고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때 하루나 이틀 이내에 다시 원래 용량대로 복용을 하면 또 일정 상태를 맞추는데, 일정 범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원래 먹던 같은 시간에 정해진 1회 용량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와파린을 먹는 환자분이 치과 치료나 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치료나 시술을 받게 된다면 와파린은 한 3일 정도 끊으면 정상적인 INR 수치, 그러니까 즉 와파린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1.5 이하 상태로 됩니다. 치과 시술이나 간단한 수술을 받은 후에 사실은 그날 와파린을 복용한다고 다시 수치가 확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날 특별히 출혈의 위험이 크지 않으면 그날 저녁부터 다시 원래 용량대로 복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 2, 3일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하면 원래 목표했던 그런 2에서 2.5라는 타겟 농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맹장염이나 위수술이나 다른 뭐 복부, 다리 뭐 이런 정형외과적인 수술들 그런 걸 해야 돼서 와파린 중단을 해야 되는 기간이 2, 3일보다 길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병원에 와파린을 미리 끊고 일찍 입원을 해서 와파린 대신 헤파린이라는 정맥 주사를 맞게 됩니다. 와파린은 중단을 하면 정상 수치로 돌아올 때까지 한 2, 3일 정도가 걸리지만 헤파린이라는 약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전에 헤파린을 끊으면 다시 혈액 응고 기전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 밤까지 보통 헤파린 주사를 맞고 자정이 넘어서 헤파린을 끊은 후에 다음날 수술을 시행을 하고 다시 출혈의 위험이 없으면 수술 당일 저녁부터 다시 와파린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원래 목표 INR 수치인 2에서 2.5로 맞추게 되는데 수치가 잘 오르지 않으면 헤파린 정맥 주사를 함께 시행해서 INR 수치가 1.5가 될 때까지 와파린과 헤파린을 병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역시 한 2에서 2.5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와파린 복용 시에 식이요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제인데 이 비타민 K라는 것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기간에는 이 비타민 K를 일정한 양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비타민 K를 평소보다 부족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와파린의 효과가 커져서 출혈의 위험이 커지고 비타민 K를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와파린 효과를 떨어뜨려서 이제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와파린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지만 이걸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뭐 양배추, 상추, 시금치, 오이 껍질, 브로콜리, 시래기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푸른 채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콩과 이런 푸른 채소에 비타민 K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비타민 K는 익히거나 냉동하거나 말리거나 뭐 볶아도 그 비타민 K 성분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보다 좀 많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뭐 조리를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K를 함유한 음식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항상 비교적 일정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INR 수치라는 거는 뭐 2.3, 2.4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는 없고 2에서 2.5, 그러니까 넓게는 한 2에서 3 정도 사이를 꾸준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상추나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이 먹는 양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뭐 하루 술을 마시면서 폭식을 하면서 상추를 많이 먹는다든지 청국장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때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고 좀 적절하게 일정량을 먹는다면 와파린을 약 농도를 조절을 해서 충분히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도 그 INR 수치를 일정 레벨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권하는 방법인데 식사요법을 권하는데 이런 지푸른 녹색 채소는 하루에 한 번, 반찬 접시로 한 접시가 넘지 않게 이렇게 일정량을 복용을 하면 그 비타민 K 효과 때문에 와파린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비타민 K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와파린 용량 조절을 하는데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음식들은 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청국장, 콩비지, 콩물, 녹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건 아니라 항상 되도록이면 일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파린은 여러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또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해열 진통제 계열인데 이런 아스피린계 약물을 병용을 할 때 혈액 응고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어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 주사를 맞는다거나 먹는 진통제,
심지어는 파스도 많이 붙이게 되면 이 와파린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진통제 중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계, 상품명으로 타이레놀이죠. 이 타이레놀이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와파린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약이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이나 감기 때는 사실 타이레놀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기침약, 항생제, 위장약,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K가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한약, 생약, 그리고 건강보조 기능식품 등을 복용을 할 때는 피검사를 좀 더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와파린 효과를 늘리는 성분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효과를 낮추는 성분들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그때그때 궁금하면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즘 이 스마트폰들을 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 와파린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파린 복용 중에는 일상생활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상처가 나거나 어디 부딪혀서 피가 날 경우에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당연히 출혈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가벼운 상처 때문에 생긴 출혈이나 코피 정도는 와파린을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지혈 시간을 좀 더 오래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 보통 챙겨간 와파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와파린이 모자라는 경우,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데, 여행을 갈 때는 항상 평소에 먹던 와파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서 혹시나 잃어버리거나 빼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나 시술을 할 때는 항상 그 담당의에게 와파린 복용 사실을 알려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한 2, 3일 전에 와파린을 끊고 언제 다시 복용할지 등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2, 3일 이상 와파린을 끊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의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활동들입니다. 이렇게 침이나 뜸, 주사를 맞는 것들, 결국 이렇게 피부를 관통하는 이런 침습적인 시술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의 와파린을 먹지 않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단지 출혈뿐만 아니라 이 혈액을 타고 피부에 상재되어 있는 피부 상재균들이 혈관을 타고 심장 판막에 묻거나 하면은 감염성 심내막염이라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잘 안 하시겠지만 이런 암벽 등반이나 크게 다쳐서 출혈의 위험이 있는 그런 행위들, 과도한 알코올 섭취, 그리고 변비도 있을 경우에 치열이나 치질 등에 의해서 출혈이 보통 사람들보다,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와파린 복용 시의 주의사항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와파린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반드시 필요한 유익한 치료약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약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량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잃어버리거나 빼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 다시 복용을 하고, 빼먹은 시기가 길어질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꼭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침습적인 시술, 또 출혈이 가능한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항상 그 담당의에게 그 사실을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감기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 그리고 한약, 생약, 건강보조 기능식품 등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의나 약사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